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부모님들이 참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를 준비를 한 것이 바로 내신과 수능의 차이예요.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십니다. 왜 우리 아이는 모의고사만 보면 이럴까요? 학교 공부는 어느 정도 하는데 모의고사만 보면 성적이 그렇게 잘 나오질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 학교 시험과 모의고사는 출제 방향과 개념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왜 모의고사 점수가 내신보다 안 나올까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학교 시험은 잘 못 보는데 모의고사 보면 잘 보는 아이들 있어요. 솔직히 저는 학교 시험은 잘 못 보는데 모의고사 잘 보는 아이들을 뭐라고 평가를 많이 하냐면 너 응용력 좀 있구나. 오, 얘 봐라. 단순 암기하는 것보다 그 개념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응용해서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일명 모의고사에 잘 맞는 성향을 띠는구나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요, 내신은 솔직히 우리 이제 부모님들 세대 학력고사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가 얼마큼 그 책 안에 있던 거를 많이 외웠니, 그 외운 것을 가지고 어떻게 풀이를 해나가는지 아는 만큼 풀 수 있게끔 하는 게 보통 학교 내신 공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모의고사는 수학 능력인 거예요. 말 그대로 뭐냐면 당연히 아이가 머릿속에 그 학문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응용하고 어떤 식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고난이도 문제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암기만 했다라 그래서 그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 얘기는 내신 공부하는 방법과 모의고사 공부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성격이 다릅니다. 이제 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학교 선생님 혼자서 한 과목에 국어를 예를 든다라면 학교 선생님이 국어 시험을 내는 데 있어서 수능 출제위원만큼의 수준으로 낼 수는 없습니다. 수능은 정말 이렇게 이제 다 싸잡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 곳에다가 이제 딱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연락을 두절시키는 어떠한 산속 요새로 들어가시는데, 그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수님들, 전문가 집단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만약 국어 지문을 하나 내는데 그 국어 지문이 만약 과학 지문이라면, 화학에 관한 부분이라면 화학 관련된 교수님이 오셔서 그 지문을 검토를 하십니다. 그 정도로 전문성을 갖고 그걸 가지고 응용해서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학교 시험 문제와는 성격이 되게 많이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학교 시험 공부를 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잘 보는 게 아닌 거죠. 모의고사 문제 유형 패턴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출문제를 풀라고 하는 거죠. 문제 유형이 있고 그 문제 유형에 맞게끔 개념을 응용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풀면서 그 부분을 활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땡이나 과학을 예를 들자면 오땡 그 문제집 있잖아요. 유명한 오땡 그 문제집이 수능 유형에 맞는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한땡 사회나 국어나 이런 한땡이나 오땡 같은 그런 책들. 그런데 자이땡이 있잖아요. 그건 기출문제 갖고 만든 문제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에는 한땡이나 오땡 책보다는 자이땡 책이 훨씬 낫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를 통해서 그것을 문제를 풀어내는 유형 패턴, 이런 거를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게 모의고사예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과 모의고사는 출제 방향과 성격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학교 시험은 학력고사와 좀 비슷하다라면 정시 이 모의고사는 수학 능력인 겁니다. 아이가 얼마큼 그거를 응용해내고 얼마큼 잘 풀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난이도 조절이란 걸 하잖아요. 고난이도 문제 좀 고득점 사탐 탐구로 치자라면 3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개념을 안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학교 시험 문제와의 수준 차이가 난다. 수준 차이가 난다라기보단 문제 성격이 좀 많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내신 성적에 대한 얘기를 좀 하나 드릴게요. 이제
학부모님들이랑 상담할 때 제가 좀 많이 예를 들으면서 정시 공부하는 방법 중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고 학부모님들이 잘못 해석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성적이 올랐어요. 되게 좋은 현상입니다. 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성적이 올랐대요. 자, 그런데 수학 성적의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정말 성적이 오른 건지, 모의고사와 학교 내신은 어떤 식으로 분석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수학 성적 사례를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1학기, 2학기로 나눠졌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4번의 사회 시험, 그러니까 사회에 걸쳐서 시험 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1학기 때 수학 성적이 중간고사가 90점이 나왔고 기말고사가 70점이 나왔으니까 와우! 많이 떨어졌네요. 그죠? 한 20점 정도 떨어졌으니까 어머님한테 개작살 났겠네요. 그리고 학원에 전화하셨겠네요. 우리 아이 성적이 이게 뭐예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자극을 받아서 방학 동안에 미친 듯이 공부를 방학이 있을 수가 없군요. 미안합니다. 자, 1학기에서 2학기 넘어가는 이 시점에 맞네요. 방학 동안에 방학 동안에 우리 아이가 막 미친 듯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와, 중간고사 봤을 때 80점 다시 10점이나 올랐네요. 그리고 기말고사를 봤더니 95점이에요. 그러면 어머님들은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 1학년 기말고사 때 잠깐 무너졌지만 우리 아이 기말고사 때 95점까지 끌어올려서 우리 아이는 성적이 되게 많이 올랐죠. 맞습니다. 성적이 올랐네요. 학교 내신으로 봤을 때는 성적이 오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의고사, 일명 수능체제로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는 1학기 중간고사 파트 90점 맞은 거고요. 2학기 기말고사 파트는 70점 맞은 거고요. 2학기 중간고사 부분, 이 파트는 80점, 기말고사 95점. 그러니까 어머님들, 우리 학생, 우리 아버님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성적이 오른 게 아니고요. 내신으로 봤을 때는 올랐는데 모의고사로 봤을 때는 우리 아이는 1학기 기말고사 봤던 그 수학 분야 파트는 여전히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학교가 됐건 학원이 됐건 복습 체제로 가는 시스템보다는 항상 선행 시스템, 먼저 배워야 될 것을 예습하는 시스템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원이나 학교에서는 한 방향 쪽으로 계속 수업을 진행했을 거예요. 이 얘기는 기말고사 파트가 70점이 나와서 우리 아이가 부족함이 있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복습하고 가는 게 아니고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 선행을 통해서 아마 성적이 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도요. 그러면 이 성적표는 뭐라고 분석을 해야 되냐면 우리 아이가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를 봤던 이 부분은 여전히 수학 점수에 70점을 보인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을 하고 넘어갔냐가 중요한 거죠. 만일 이걸 해결하지 않았다면 학교 시험에서는 우리 아이의 능력을 평가할 수가 없고요. 언제 이게 빵꾸 났는지 알 수 있냐면 모의고사를 보면 우리 아이는 여전히 여기를 못하는구나라는 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내신 방향대로 공부를 한다라는 건 모의고사 공부 방법 시스템과 약간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학교 시스템이나 학교 내신에 맞추다 보면 선행,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게 바쁘기 때문에 D를 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또한 D를 봐주면서 갈 수 있는 학원이나 학교 시스템도 그렇게 잘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학원도 있겠죠. 그런 학교도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는 학교나 학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1학기 기말고사 저 부분이 아마 빵꾸가 났을 거예요. 이렇게 몇 년이 지납니다. 1학년 때 기말고사 빵꾸 나고 2학년 때 중간고사 빵꾸 나고 이렇게 빵꾸 나는 부분들이 모여서 나중에 고3 모의고사 볼 때 그 빵꾸 난 부분들이, 그 부족했던 부분들이 다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제서야 부랴부랴 내가 약한 부분을 찾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그거마저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와, 나는 왜 모의고사를 보면 성적이 잘 안 나올까라고 실망하죠. 이게 학교 성적표와 학교 성적표를 통한 모의고사를 분석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거는 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수학 모든 과목이 똑같아요. 탐구는 좀 뺄게요. 탐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히 수학은 이런 빵꾸난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포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나중에 저거를 몰아서 하려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학교 내신 공부는 학교 내신 공부대로 해야 되고 복습은 복습대로 하다 보니까 학습량이 많아지고 또한 기본 부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문제풀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수포자라는 게 대거 발생하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문과 학생들, 우리 수학하고 있는 학생들 점검해 보잖아요. 복습 파트 이 뒷부분을 점검해 보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생각보다 되게 많고 되게 많이 그러니까 부족함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학생들을 모아놓고 데이터를 해보면 수포자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표를 분석했을 때 우리 아이는 성적이 오른 게 아니고요. 기말고사 파트를 어떻게 보강할지 그거를 계획을 잡아야지 모의고사 정시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의고사와 학교 내신 문제는 다른 방향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부분도 학교 선생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내셔도 수능 시험만큼 문제를 낼 수는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수능 문제가 되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들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게까지 해도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문제 유형 패턴이 다르고 성적표 분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 잘못 분석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내신 성적의 비밀이에요. 이것들 기말고사 이 파트를 채우지 못하면 모의고사를 잘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건 국어도 마찬가지,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국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저는 그렇게 합니다. 시험지를 분석했을 때 문학이 됐건 고전이 됐건 아니면 비문학이 됐건 어디가 제일 약한지를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비문학 같은 경우는 국어 선생님들한테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비문학을 잘하는 방법이 뭡니까?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저한테 준 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으면 됩니다. 어린 시절에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이 비문학이 강하죠. 그렇다고 지금 고등학교 우리 아이를 초등학교로 돌려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비문학은 하루아침에 만들어내기 힘들다라는 게 지금 선생님들이 저에게 준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 아이가 중학생인데 비문학 부분을 지금 못하고 있다면 지금 빨리 잘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뭘 못하는지를 찾으시라는 거죠. 그게 모의고사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모의고사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 컨쇼가 생각하는 모의고사는 선행이 아닌 복습입니다. 솔직히 저는 선행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정해져 있다고 봐요. 나는 솔직히 선행을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요. 또한 정말 뭐 학원이나 학교에서 선행, 좋아, 학원에서 선행을 그렇게 많이 했다가 칩시다. 그러면은 선행을 했으면은 성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성적이 나오진 않아.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선행을 시켰으면 성적이 잘 나와야 되는데 안 그래. 성적도 안 나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D도 안 돼 있어. 복습도 제대로 안 돼 있더라는 거죠. 저는 선행은 어떤 아이들이 하냐면 정말 상위권 아이들이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죠. D가 더 이상 볼 게 없는 거죠. 뒷부분이 볼 게 없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앞을 가는 걸 거 아니에요. 할 게 없어서 앞을 가야지 할 게 많은데 앞을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교육 철학이에요. 그래서 컨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학습하거나 학습 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 선행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뒷부분을 점검하면서 가는 걸 훨씬 중요시하는 저다 보니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모의고사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복습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디가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채워야 되는지 앞보다는 뒤를 보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선행을 하는 학생들이 진짜 학원이 움직이는 엄마 부대들이라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너무 빨리 말했네요. 솔직히 엄마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님들이 학원에다가 쫍니다. 선행해달라고. 우리 아이가 정말 선행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집 어머님이 미쳤나봐. 옆집 어머님이 그 엄친아 아들이 선행 나간다고 우리 아이가 선행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 아이가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한번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선행보다 복습이 훨씬 지금 중요한 시점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예비고 어머님들한테 얘기 드립니다. 예비고 어머님들 지금 다들 학원에서 그런 얘기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거를 선행하겠다고. 잘 생각하십시오. 정말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걸 선행할 수 있는 실력인지. 고등학교 거 아닌 지금 중학교 걸 다시 봐야 되는 아이들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고등학교와 중학교 연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거 가르치면 중학교 것도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포자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밑에 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밑에 게 됐을 때 위에 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진짜 예비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아이들 정말 우리 아이가 냉정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걸 어느 정도 해내고 있었는지. 우리 아이가 중학교 다닐 때 수학이 만일 50점, 60점이었는데 고등학교 선행을 한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진짜 선행이 필요한 아이인지. 아닙니다.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모의고사를 떠나가지고 복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놓고 선행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선행이 정말 중요한 건지.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 또 싫어요. 엄청 많이 달리겠네요. 자, 탐구 과목 준비에 대한 컨쇼의 의견을 이제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사회 탐구 강사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탐구는 도대체 언제 해야 되나요? 탐구는 솔직히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는 건 솔직히 좀 오바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언제 시작해야 되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시작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2학년 3월이 지나가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 걷다가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물어보죠. 탐구는 도대체 뭘 선택해야 되나요? 그거는 저희 컨쇼 방송 한번 찾아보십시오. 옛날에 한번 찍어 놓은 적이 있는데 팁을 드리자면 첫 번째, 학생이 좋아하는 거 하셔야 된다.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거. 우리 아가들아, 네가 좋은 걸 해. 경제는 하지 말라는데요. 경제는 솔직히 하면 안 되는 과목이라고. 네가 좋으면 하라고. 내가 그거 좋아. 세계지리, 경제 이렇게 몇 명 안 하는 거 잘못하면 안 된다는데요. 네가 잘하면 해. 그런데 만일 내가 진짜 잘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게 없잖아. 그때 인원 많은 거 하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걷다가 과탐 같은 경우는 지구과학이랑 생명 이렇게 두 개의 과목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잘 생각하십시오. 왜 이렇게 두 개 선택하지 말라고 할까요? 화학이랑 물리를 왜 꼭 하나를 집어넣으라고 할까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 백분위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백분위 분포대로 좀 보시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생활윤리나 사회문화를 많이 하는 이유는 그만큼 아이들이 많이 하고 못하는 아이들이 밑에 베이스가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이 지원하는, 그러니까 많이 하는 과목이 백분위 따기가 솔직히 좀 좋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이 하는 걸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학생이 좋아하는 걸 하는 겁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없으면 아이들이 많이 하는 거를 해야겠죠. 예, 그게 탐구 과목을 선택하는 거고 왜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작을 해야 되냐면 이런 겁니다. 보통 학생들을 만나가지고 물어봐요. 너 탐구 언제 할 거야? 그러면 다들 뭐라 하냐면 고3 때 한답니다. 고3 때 시작하면 되죠. 그런데 하나 말해주면 아까 말씀드렸죠. 탐구는 학교 시험이 아닙니다. 탐구 늦게 시작했다가 발목 잡히는 아이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탐구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정말 어려워요. 3점짜리 고난이도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풀 수 있게끔 쉽게 내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3점짜리 문제인데 만일 네가 풀었는데 겁나 쉽잖아? 야, 그거 답 아니야. 제발 의심이라도 해. 너 함정 빠진 거야. 3점짜리 고난이도 어떻게 내냐면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더럽게 어렵게 내거나 두 번째, 함정을 팝니다. 더럽게 어렵게 나온 거 틀려도 돼요. 왜? 다 같이 틀리거든요, 그건. 그런데 함정 판 거 틀리면 등급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함정에 자꾸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냅니다. 함정에 빠지게끔, 나도 모르게 손이 가게끔 내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설명할 때 쓰는 건데, 이런 겁니다. 태양열 발전소가 있습니다. 태양열 발전소가 있어요. 여름과 겨울이 있습니다. 언제 전력 생산이 많을까요? 태양열 발전소는 여름과 겨울 중에 언제 전력 생산이 많을까요? 생각할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언제일까요? 보통 태양열이니까 뜨거워야 되니까 여름이라고 많은 학생들이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답은 겨울입니다.
여름보다 겨울의 생산량이 훨씬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여름에 하계 강수, 뭐가 많이 오냐면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열은 열로 하는 게 아니고 비수로 하는 거예요. 광비수로 하는 거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겨울에 훨씬 생산량이 많습니다. 함정 문제는 이렇게 팝니다. 나도 모르게 여름 쪽에 손이 가게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개념을 알고 상식으로 풀면 틀리게끔 해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언제 해야 돼요? 고등학교 2학년 3월이 끝나는 시점에 한 과목을 건드리셔야 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 아니면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과목, 한 과목을 끝내셔야 돼요. 언제까지? 빠르면 6월, 늦어도 9월. 자, 9월에 끝냈다 칩시다. 그러면 한 과목이 남았어요. 두 과목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9월부터 고3이 올라가는 3월 때까지 또 한 과목을 끝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3 3월 모평을 봤을 때는 탐구가 고3 수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3월 모평과 6월 모평을 봤을 때 우리 아이의 수준을 제대로 세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부터 시작해야지 나중에 힘들지 않게 공부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인가요? 이겁니다. EBS 교재 때문에 그래요. EBS 교재의 최고로 안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선행이 안 됩니다. 지문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그 해에 봐야 돼요. 2019년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2018년에 EBS를 선행할 수가 없어요. 왜? 19년에 지문이 다 바뀔 테니까. 자, 그렇다면 2019년이 됐을 때 지문이 새로 나오다 보니까 국어, 영어, 수학 다 풀어야 돼요. 그 많은 EBS 연계 교재를. 그러다 보니까 사회탐구를 할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고3 때 사회탐구를 진짜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저는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상위권 아이들인 거예요. 상위권 아이들은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 어느 정도 기본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남으니까 사회탐구할 시간, 과학탐구할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내가 그런 성적이 안 된다라면 미리 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 미리 탐구라는 거 발목에 안 잡히게 다 준비를 해야 되고, 탐구라는 과목은 2학년 수준이라는 게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사회를 가르치다 보니까 사회를 좀 많이 분석하는데 생활윤리라는 과목을 아이들이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생활윤리 시험지를 보면 정말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다 해요. 쉬우니까. 그런데 고3 때 왜 성적이 안 나오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2학년이랑 고등학교 3학년 생활윤리 탐구 시험지 보십시오. 완전히 난이도가 달라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사상가들이 들어가면서 문제 난이도를 되게 어렵게 꼽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2학년 때는 뭐 사형제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물어봤다면 3학년이 되면서 칸트와 공리주의에다가 그걸 응용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헷갈리고 틀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3학년이 돼서 생활윤리 해봤더니 와, 만만치 않더라는 거죠. 그러고는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3학년 수준으로 해야 됩니다. 과탐?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2학년 그런 거 없어요. 탐구는 다 3학년 수준으로 시작하고 3학년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난이도를 풀 수 있으려면 2학년 때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하여튼 고등학교 3학년 때 시작하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해도 되는 아이들이 있겠지만 해서는 안 되는 학생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탐구에 대한 부분도 좀 잘 보시고요. 모의고사, 정시를 준비하시는 학생이나 아니면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탐구 좋잖아요. 한 과목만 들어가는 최저 학교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 부분도 꼭 잘 봐두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네요. 자, 입시에서 정시의 비중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정시 입시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7대3의 비율의 진실입니다. 자, 7이 수시예요. 압니다. 70% 정도로 수시로 뽑고 30%를 지금 정시로 뽑고 있고, 정시는 비율이 점점 낮아져서 지금 한 20%대까지 내려갔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아이가 수시 70%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아이인지를 잘 분석하십시오. 이거는 제가 입시에 대해서 워낙 많은 얘기, 우리 아이 왜 떨어질까요? 수시 방송에서도 정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저 70이라는 거에는 학생부 종합과 교과 전형과
논술, 뭐 적성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 40%예요. 거의 한 40% 정도 뽑는데 우리 아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집어넣을 수 있는 아이인지를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내신 등급도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비교과도 좀 잘 만들어져 있어야지 그 40% 안에 우리 아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 이 40%가 없는데 우리 아이가 내신이 낮다라면 교과 전형 10%도 날아가요. 그럼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거는 몇 프로 안 되는 논술과 적성밖에 안 남는 겁니다. 정말 냉정하게 우리 아이가 수시 70%에서 몇 %를 갖고 오는지를 한번 잘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학생부 종합 빼놓고는요, 정시보다 비율이 높지 않을 수도 있어요. 논술이 정시 인원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컨설턴트들도 보통 정시를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 대해서 모의고사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하시고요. 특히 지방, 제가 지방 우리 컨쇼가 지방 이제 학생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학생부 만들어 놓고 뭐 내신 등급 만들어 놨는데 정시 너무 못 봐서 발목 잡히는 경우, 최저 못 맞추는 경우 제가 너무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절대 정시를 너무 소홀히 하셔서는 안 됩니다. 수시의 기준서는 뭐냐면 자 이런 겁니다. 6월, 9월 모평이 끝났습니다. 9월 모평이 끝나고 가채점을 가지고 우리 아이가 대학 레벨 수시를 이제 지원을 하셔야 돼요. 자 어디부터 집어넣으시겠습니까? 우리 아이 수시 어디부터 집어넣으실 건지 그 기준선이 바로 정시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9월 모평 점수랑 6월 모평 점수를 분석했을 때 만일 뭐 경희대학교를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수시 같은 경우는 경희대학교부터 넣던지 아니면 그 위 학교부터 집어넣는 게 맞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수시 다 떨어졌을 때 정시로 대학교를 보험 들어서 받쳐놓고 가야 되거든요. 수시의 기준선은 솔직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시, 모의고사 수능이고요. 두 번째는 교과 전형인 겁니다. 그런데 교과 전형도 최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정시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시가 직접적인 영향력을 안 주더라도 간접적인 영향력을 주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준비는 버린다라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오늘 정시, 그러니까 내신과 정시에 대해서 그 차이와 정시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우리 아이가 내신은 잘 나오는데 정시, 모의고사만 보면은 못 본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모의고사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모의고사 준비 시스템이 되어 있는 교육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알아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겠죠, 또. 네. 근데 제가 아시죠? 되게 주관적으로 되게 많이 말하는 거.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시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직접 준비하셔야 돼요. 잘 챙겨야 됩니다. 내가 챙기려고 안 하면 안 챙겨줘요. 그러니까 꼭 잘 챙겨야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논술 보는 학생, 교과 전형 노는 학생, 정시를 바라보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나 학생부 종합으로 완전 개 올인할 거예요. 그러면 조금 소홀히 해도 되겠죠. 왜 그러냐면 대신 학생부 종합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대학의 기준선이 어디냐고. 그거는 결국은 또 정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컨쇼 또 하나의 비법 깜짝 놀라셨죠? 자, 내신과 정시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방송은 정시 설명회 2018년 정시 설명회 2부 방송 때 찾아뵙도록 하고요. 일단 수능 끝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서포트해주는 우리 학부모님 여러분들 모두 다 파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수능 잘 봐서 원하는 대학교에 꼭 진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희 컨쇼가 우리 회원님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